네, 1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7장 이전에서는 이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공부할 것인데요. 여러 예제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시된 슬라이드를 보면 7장 2절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가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일반적인 방법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글,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은 일반적 방법과 차별성. 네, 맞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데요. 이 컴퓨팅 사고라는 것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는 문제를 분석하고 작은 단위로 분해하며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을 추상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복잡한 문제를 작은 모듈로 나누고 또 각 모듈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죠. 이러한 컴퓨팅 사고는 컴퓨터의 강력한 계산 능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게 해주며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할게요. 컴퓨팅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 여기에서도 예제들이 있는데 우선 예제 7-5를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일정한 패턴을 인식하여 괄호 안에 숫자를 추정한다. 이러한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숫자를 추정하는 과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이를 보지 마시고 간단한 문제이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 푸셨나요?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함께 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풀이에서는 이 문제가 컴퓨팅 사고의 패턴 인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패턴을 통해서 이 해당 문제의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면 그만이죠. 네, 여기에 보면 네, 왼쪽에 8이 제외된 똑같은 수, 곱하는 수 차례대로 9의 배수라고 합니다. 네, 왼쪽의 숫자들은 이 8이 제외된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은 9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각 곱셈의 결과는 동일한 숫자가 9개인 숫자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9, 그쵸? 9인 숫자를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 6, 7, 9에 9를 곱하면 1억 1100, 11만 1111이 되는데 쉽게 1111111이 됩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9에 18을 곱하게 되면 둘둘둘 둘둘둘 둘둘둘이 됩니다. 아무튼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따라서 1, 2, 3, 4, 5, 6, 7, 9에
36을 곱하게 되면 444, 444, 4가 444가 되겠죠. 이는 빈칸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1, 2, 3, 4, 5, 6, 6, 7, 9에 54를 곱하게 되면 뭐 제시된 6으로 쫙 숫자가 나오게 되겠고, 또 71을 곱하게 되면 빈칸에 있는 888, 888, 888이 됩니다. 뭐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숫자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패턴을 인식하고 규칙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당 예제도 함께 또 풀어볼게요. 컴퓨팅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네, 예제를 보면 도표에서 일정한 패턴을 인식하여 적합한 숫자를 넣기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이 주어진 도표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또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숫자를 추정하는 것이겠죠. 풀이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간 마찬가지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다 푸셨나요? 네, 쉽죠? 네,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문제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빈칸에 들어간 숫자를 정확하게 추정하면 됩니다. 먼저 패턴 인식을 보면 이 주어진 도표에서 이 숫자들이 특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숫자들은 그 위의 칸과 왼쪽 칸의 숫자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규칙 도출을 보면 예를 들어 1의 아래 칸에 있는 2는 1 더하기 1이 되겠고, 3은 1 더하기 1이 2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도표의 다른 숫자들도 같은 규칙을 따르며 네모 칸의 값은 그것의 윗칸과 왼쪽 칸의 수를 더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6과 7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3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패턴 인식과 추상화는 특히 숫자라 또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2차원적으로 사고해서 도표의 패턴을 인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 인식은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홈페이지는 일상생활에서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의 예입니다. 이것은 이 컴퓨팅 사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과연 이 컴퓨팅 사고가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가장 빠른 환승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빠른 환승 경로를 찾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를 위해서 이 컴퓨팅 사고를 적용해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노선을 분석하고 각 노선 간의 환승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적게 기다리는 줄에 줄 서기, 뭐 슈퍼마켓이나 또는 뭐 티켓을 예매하거나 등등 이렇게 줄을 설 때
가장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줄을 선택하는 것 또한 이 컴퓨팅 사고의 한 예입니다. 줄의 길이와 또 계산하는 사람의 속도 등을 분석해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줄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기. 우리가 각종 서류를 정리할 때에도 이 컴퓨팅 사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서류의 중요도나 필요성에 따라서 정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서류들을 따로따로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서류를 찾을 때 쉽게 한눈에 서류를 찾게 됩니다. 그런 예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공간을 고려한 가구 재배치하기. 마찬가지로 이 집안에서 작은 협소한 공간에서 어떠한 물건들을 쓰기 위해 효율적으로 그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 또한 이 컴퓨팅 사고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간과 크기에 따라서 이 가구를 선택하고 배치해서 이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다면 공간을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어서 모델링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시된 그림을 보면 이 모델링을 통한 문제 해결,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주어진 문제,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 추상적 모델 구상, 모델링, 테스트 및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링은 이 문제를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이 주어진 문제. 이 주어진 문제란 먼저 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또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 이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단계에서는 아주 창의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죠. 그리고 추상적 모델 구상. 제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는 추상적인 모델을 구상합니다. 이것은 문제의 핵심 요소들을 포함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한 후에 단순화된 것들만 하는 모델이고요. 예를 들면 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단순화하고 주요 요소는 냅두고 그 필요 없는 요소는 삭제하는 이러한 모델 과정입니다. 모델링은 이 추상적 모델을 구체화해서 실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수학적 공식,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양한 변수를 조정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테스트 및 적용. 이 테스트 및 적용에서는 이 만들어진 모델을 말 그대로 테스트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제 모델링에 문제가 있다면 모델링을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도 있는 단계이죠. 아무튼 이렇게 검증된 모델은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결이란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한 결과를 얻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모델링을 통한 문제 해결, 이 모델링을 통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이 모델링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추상적 모델링, 모델링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후에 이 아이디어를 묶어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 다이어그램은 아이디어를 한데 묶어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묶여진 아이디어를 의사코드 단계에서 구체화하는 작업까지 필요하며, 이런 과정 후에는 테스트와 적용을 통해 실용적인 해결법을 도출하게 됩니다. 시스템적 문제 해결. 아까 전에 우리가 모델링 문제 해결 그 순서도랑은 조금 다르죠. 살짝 다른 부분이 몇 개 부분이 추가되고 빠졌는데, 보시면 이 시스템적 문제 해결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 순서대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진 문제부터 문제 해결까지 좀 자세히 보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주어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출된 아이디어를 평가한 후에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 실행 단계를 거쳐 문제 해결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스템적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입니다. 이 문제 정의는 주어진 문제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 문제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설정할 때 있어 제약 조건도 함께 파악해서 문제 해결 방향을 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어떠한 신제품, 이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제품의 기능이나 혹은 목표 시장 또는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드는 개발 비용들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이 문제 정의 단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생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제품을 디자인하거나 그 기능 또 마케팅 전략을 짤 때 이 팀원들과 그 상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이 되겠죠.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평가. 이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평가인데, 두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효과가 있을지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또 신제품의 여러 디자인 중에서 생성 비용은 어떨 것이고 시장 반응을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적합한 디자인을 선정하는 과정이 이 평가에 해당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기존에 평가된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선택을 하는데, 제시된 여러 디자인 중에서 비용이 가장 효율적이며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디자인을 선택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선택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선택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이어그램이 이 컴퓨팅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어그램 이용 방법과 컴퓨팅 사고와 밀접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또 다이어그램을 통해 문제를 분해하며 패턴 인식을 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완성된 추상화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추상화라는 것은 문제의 복잡성을 줄이고 핵심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이 자판기의 설계와 배를 이용한 가족들의 강 건너기 문제를 이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페이지에 이어서 본 페이지는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보시면 예제 7-7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자판기 설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번 예제를 통해서 그 오토마타 자판기를 다이어그램을 통해 설계해보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론적인 오토마타 자판기. 상태 다이어그램에서는 투입된 X에 따라 상태가 변함. 그리고 시작 상태에서 X가 0원 상태, 50원 투입되는 50원 상태, 그리고 100원 상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상태가 되면 음료수 출력. 그 다이어그램이 여기 아래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좌측에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우측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는 그 머신이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하나씩 보면 먼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론적인 오토마타 자판기. 이 오토마타는 이 자동기계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판기 또한 이 오토마타 이론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음료를 제공하는 장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폐나 동전을 투입하면 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고 제공하는 자판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태 다이어그램에서는 투입되는 X에 따라 상태가 변함. 맞습니다. 이 자판기라는 것은 그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뽑아 먹을 수 있는지 누를 수 있는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할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이 거미줄 같이 볼 수 있듯이 이 각 상태와 상태 간의 그 이동들이 다이어그램으로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면 숫자 0, 50, 100, 150, 200, 출력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순서도로도 만들 수 있는 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작 상태에서 X가 시작 상태에서 X가 0원인 상태, 50원이 투입되면 50원 상태, 100원이 투입되면 100원인 상태로 이동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시작 상태에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면 0원 상태로 계속 스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50원이 투입되면 자판기는
그 50원 상태로 다이아그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0원이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100원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태가 되면 음료수를 출력.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넣었던 금액이 그 특정 음료수 가격의 이상이 투입되면은 우리는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고 음료수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음료수 가격이 100원일 때 그 이상의 액수를 넣으면 음료수가 출력되는 방식이겠죠.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 오토마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 페이지에 이어서 이 오토마타가 무엇인지 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 페이지에서는 이 자판기가 오토마타 자판기라고 했는데 이 오토마타라는 것은 그 자동기계 장치라는 뜻의 이론적 모델을 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마타는 이 단순한 형태의 뭐 물시계나 모래시계 등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뻐꾸기 시계 또한 이 오토마타에 해당을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계 장치, TV도 이 오토마타의 원리에 따라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오토마타를 다이아그램으로 그려 모델링한 후에는 전자회로로 구현해서 그 전자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오토마타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은 컴퓨팅 사고력 중에 이 추상화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그 핵심 요소만을 강조해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되겠죠. 아무튼 이와 같은 이 다이아그램과 오토마타 문제를 우리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매우 유효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그 예제를 통해서 이 다이아그램을 이용한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아그램을 이용한 문제 해결의 예제 7-8 전위 다이아그램을 이용한 문제 해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문제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뒷장에 그 풀이를 보기 전에 스스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그 가족이 강을 건널 때 한 번에 100km 이상을 태울 수가 없으며, 그쵸? 누구나 배를 운행할 수는 있다. 이 조건입니다. 아빠의 몸무게는 70kg이고 엄마는 50kg, 아들은 40kg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모두 강을 쉽게 건널 수가 있을까요?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제가 이 문제는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각자 종이에 써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문제가 잘 풀어지시나요? 한 번에 100km 이상을 태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문제를 다 푸셨다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풀이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 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풀이를 보면은 다음에 5단계를 통하면 모두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엄마와 아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엄마와 아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기 때문에 무게가 엄마 50kg 그리고 아들 40kg 총 90kg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주어진 조건 그 100kg 이하가 되기 때문에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건너간 엄마와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시 그 강을 건너 돌아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엄마가 다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아들은 혼자 남게 되겠죠. 그리고 엄마가 아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는 혼자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빠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배의 무게는 그 70kg가 됩니다. 조건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아빠는 아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 이때 아들이 다시 혼자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돌아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강 건너편에는 아빠만 혼자 남게 되고 다시 엄마와 아들이 그 처음에 있었던 곳에 같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엄마와 아들이 함께 강 건너기. 이 단계는 그 1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와 아들이 다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돌아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가족은 모두가 강을 건너게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그 도표는, 그림은 이 전이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순서도입니다. 그 처음에 F 아빠, M 엄마, S 선 아들 이렇게 해서 그 전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처음에 MS가 이동이 되고 그 다음 M이 이동이 되고 다시 F가 이동이 되고 S가 이동이 돼서 처음처럼 MS가 이동이 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다음 문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본 슬라이드에서는 그 생활 속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시된 주제는 지하철 노선 선택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그 예제를 보면 A역에서 출발해서 B역에 도착하려고 할 때 가장 빠른 경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조건들이 나옵니다. 함께 조건은 지하철 한 구간에 평균 3분이 걸리고 그리고 환승 시간은 평균 5분이 소요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제는 그 A역에서 출발해서 B역에 도착하려고 할 때 뭐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풀이를 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간은 제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안에 이 문제를 어떤 경로로 가면은 가장 빠르게 B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푸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2호선을 쭉 타고 내려가서 한 번만 환승해서 다음역 가든 C로 가서 B로 가든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풀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너무 쉽죠? 우리 그러면 풀이를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풀이를 보면 그 A역에서 B역까지 가는 그 경로와 소요 시간을 비교한 것인데, 먼저 첫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풀이. A역에서 이 초록색 선, 우리는 2호선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이 2호선을 이용해서 B역까지 멈추지 않고 직접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7 구간이 되겠고, 각 구간마다 3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구간 곱하기 3분 해서 총 21분이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로는 환승 없이 직진하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A역에서 그 C역으로 가서 다시 1호선으로 환승해서 가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구간은 3분이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총 5구간이 됩니다. 5구간 곱하기 3분 하면 15분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환승 시간이 5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20분이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경로에서 이 환승이 있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 시간은 그 앞전 방법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이 이 1분 차이 나는 그 소요 시간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어떤 루트를 선택하실지, 물론 이게 만약에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겠지만, 이런 방법에는 그쵸, 첫 번째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겠죠. 아무튼 그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 자체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는가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의 문제 해결. 네, 해당 페이지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그러면 바로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인병을 따다가 이 코르크가 뭉개졌을 때, 그러니까 마개가 뭉개졌을 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코르크가 부서졌지만 그 깨끗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냥 무작정 먹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그 창의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이는 잠깐 보지 마시고 혼자 한 30초 정도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풀이를 보면 송곳으로 코르케 마개를 병 안으로 밀어넣기, 붓으로 걸며 깨끗을 마심.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 풀이로 하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겠죠. 그 송곳이나 유사한 도구를 사용해서 뭐 뭉개진 마개를 먼저 병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 마개가 더 이상 그 입구를 막지 않게 되므로 포도주를 따라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죠. 그 마개 부서기로 인해서 깨끗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거름종입니다. 포도주를 따를 때, 이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이 필터나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그 액체에 함께 딸려 나오는 부스러기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 안에 들어간 뭐 코르크 조각들은 당연히 포도주에 섞이지 않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겠죠. 뭐 아무튼 그 이 예제는 매우 간단하지만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뭐 아무튼 이 해당 페이지까지가 2절의 끝부분이며,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7장 2절의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7장의 마지막 절인 3절과 8장을 교재의 마지막 부분인 8장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